Hello everyone.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My name is Jack Condon. 제 이름은 잭 I'm a senior 콘돈입니다. software engineer 시니어 at 소프트웨어 NetBeans. 엔지니어로 And 일하고 today we're going to be 있습니다. covering a topic 아주 흥미로운 that is very 토픽을 close to my heart. 제가 오늘 And 말씀을 that is 드리겠습니다. the artist's guide to editing the editor. 에디터, So thank you very much for 에디팅을 having me. 위한 아티스트 Let's dive 가이드인데요. right 본격적으로 in. 시작해 We have a lot 보겠습니다. of content. 컨텐츠가 많으니까요. 빨리빨리 진행해 So before 보겠습니다. we get in,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에디터를 왜 에디팅 하는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만의 툴을 만드는 것이 옛날에는 프로그래머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리얼 엔진은 그 힘을 모든 사람들의 손에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구의 목표는 언리얼 엔진이 원하는 작업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도록 하는 겁니다. 즉, 강력한 성능을 지닌 아주 사용하기 쉬운 도구를 만드는 겁니다. 도구와 자동화라는 것은 굉장히 빨리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창의력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도구를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내 아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정이 바쁠 때는 이게 좀 굉장히 논쟁적이 될 수 있죠. 저는 이러한 모든 도구를 인식하고 블루프린트를 충분히 갖고 있으면은 필요한 도구를 훨씬 더 빨리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툴링을 빨리 하게 되면은, 그리고 툴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팀원과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를 우리가 직접 들이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의 도구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은 글쎄요, 좋은 툴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그 도구를 사오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타이핑을 직접 도구를 하고 워크플로우로 프로토타이핑을 하면은 여러분이 완전한 도구를 직접 받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들이 되게 바쁩니다. 그리고 이터레이션을 계속하는 거는 또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젠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워크스페이스 UI와 UX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엔진 기능을 굉장히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굉장히 많이요. 전반적으로 아주 실용적인 구현에 대한 조언을 드릴 겁니다. 50분 안에 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벨트 딱 착용하시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아주 빠르게 다이빙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나요? 예, 다 이해 못 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에디터 커스터마이제이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대시를 만들 수가 있고요. UMG로 구성된 자신만의 대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UMG는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앤디 블론든이 만든 이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모션 디자인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매우 유용한 카메라 도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UMG 에디터 내부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볼 수 있죠.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상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싱글 프로퍼티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크업이기 때문에 프로덕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RPG 아이템의 데이터베이스가 정말 많았을 때 이런 식으로 대시를 만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친화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은 제가 예전에 워킹 위드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2022년에 발표했던 게 있으니까 그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쓴 싱글 프로퍼티 뷰를 통해서 위즐에서 참조할 시넥터나 에셋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트리밍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 S를 선택한 다음 위젯이 응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요.
여기에다가 프로퍼티 네임에다가 그냥 뭐 변수 같은 거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텍스트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죠. 싱글 프로퍼티 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지정한 모든 항목을 프로퍼티로 표시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값이 다 널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위젯 그 자체를 입력으로 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디자인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액터를 그냥 바로 설정을 한 다음에 그냥 이거를 활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싱글 프로퍼티 뷰는 몇 가지 유형에서만 지원되고 꽤나 제한적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식은 디테일 패널 위젯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제가 지금 스트럭처를 나타냈는데요. 이 스트럭처에는 메타 속성이 있습니다. 체크박스와 같은 요소들이 쭉 있죠. 그리고 이거는 싱글 프로퍼티 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이 패널을 단일 프로퍼티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경우에는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멋진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프로퍼티를 추가하고 UI에 자동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변수가 UI에 자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위젯에 항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에디터에서 볼 수 있는 스포이드 및 기타 UX 기능 등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브젝트 믹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트 믹서의 패런트 항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씬의 액터 목록을 생성하는 필터로 설정을 하고 노출되는 프로퍼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포그 볼륨을 위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훌륭한 기능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액터를 카테고리로 그룹할 수 있습니다. 전경, 중경, 배경, 안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값을 함께 그룹 편집을 하거나 개별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싱글 프로퍼티 뷰를 아래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팅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파워풀하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에디터 유틸리티 위짓을 저희가 추가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디터 위젯 없이도 라이트 믹서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오브젝트 믹서에 대한 필터 클러스터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포그 필터 클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필터를 만드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기타, 즉 미셀레니어스 카테고리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뷰포트를 자체 만들 수도 있는데요. 위젯 내에서요. 맵을 다른 방법으로 보기를 만드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탑다운 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아이템 메시를 프리뷰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이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에게 유용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뷰포트는 개별 월드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로테이션 메시와 디렉셔널 라이트를 생성을 하면 그게 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점 보여드렸고요. 다른 위젯처럼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버튼을 만들어 줬습니다. 메시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로테이션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버튼을 만들었고요. 조금 더 복잡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랜드매스 툴셋에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산악 지형 모양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파워풀하다라고 할 수 있죠. 조금 더 이 위젯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은 좀 인지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버튼 세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저 툴박스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5.2 버전부터 실험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아티스트에게 기능을 제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예에서는 이전에 카메라 제어를 위해서 카메라 도구를 다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쉽고 유연합니다. 물론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만큼 유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태스크를 해당 카테고리로 끌어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아이콘 이름, 함수의 매개 변수를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사용자 툴박스 드롭다운에서 툴박스 액세스할 수 있고요. 그리고 툴박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추가적인 방식으로 구성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괄호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디스플레이 메커니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뷰포트에서 풀 아웃 탭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체크박스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고요. 저는 여기 왼쪽에 툴박스가 지금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콘텐츠 드로우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냥 체크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콘텐츠 드로우랑 제가 좀 겹치기 때문에 이 방법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콘 트래커 도구를 사용하면 자신만의 아이콘을 제공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PNG 폴트의 경로를 선택하면은 아이콘이 자동으로 다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은 제가 처음에 배울 때는 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PNG 폴더는 아이콘 트래커 에셋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어 플러그인 폴더라고 하면은 루트 플러그인 폴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조할 필요가 있고 메인 콘텐츠 폴더에 있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폴더가 루트 경로가 됩니다. 블루프린트 아니면은 C++에서 자체 태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커맨드를 만들고 오버라이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를 그냥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툴팁이나 아니면은 아이콘이나 이름이나 이런 것도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파워풀한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단축키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커스텀 로직을 아주 쉽게 단축키에다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요, 컨트롤 F에다가 오토 포커스를 제가 엮어 놓았습니다. 제가 컨트롤 F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씬에 레이를 뿌려주고 해당 값에 대한 카메라의 초점 거리를 설정을 합니다. 또는 개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해당 개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그리고 한 손은 또 마우스에서 작업을 해야 될 때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설정하기가 어렵고 작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축키를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에 자신의 버튼을 추가하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블루프린트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그랬던 적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틸리티 툴바를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설정하기가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일단 사용하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새로운 에디터 유틸리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에디터 유틸리티 툴 메뉴 엔트리를 클래스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삽입하려는 영역에 대한 레퍼런스를 복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에디터에서 메뉴 편집, 에디팅이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는 수정할 수 있는 각 공간을 나타내고 편집기 전체에 이 작은 톱니바퀴를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모양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하기 내용을 디폴트 엔진 per project user setting.ini에 추가하면 됩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말씀드릴 텐데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발음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뭐 어디에 뭐를 추가해라 라고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버튼의 위치를 원하는 작은 톱니바퀴를 선택한 이후 팝업에서 레퍼런트를 복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에디터 유틸리티 블루프린트의 메뉴 섹션에 넣으면 됩니다. 실제로 UI를 에디터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니까요. 이를 수행하려면 run, 실행이라는 사용자 정의 이벤트를 만들고 명령을 실행해서 메뉴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run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버튼이 새롭게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아이콘이 지금 톱니바퀴 모양이니까 조금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슬레이트 아이콘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GitHub와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기본적 에디터에 있는 모든 슬레이트 아이콘을 살펴보고 새 위젯에서 참조할 문자열, 스트링을 제공을 해줍니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슬레이트 아이콘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는 게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제일 쉽습니다. 아이콘을 검색한 다음에 이름을 복사를 합니다. 스타일 램에다 카피를 해서 넣고요. 그리고 스몰 베리언트가 있으면은 이거 역시도 카피를 합니다. 이제 카메라 아이콘으로 아이콘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런을 했고 버튼이 나왔고 근데 에디터 유틸리티를 실행할 때 보이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디폴트 엔진 포 프로젝트 유저 세팅에다가 이 내용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팀이 이거를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트 디렉터 분들에게 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밍 팀에서 우리 게임이 이 빨간색을 써야 돼요. 이 빨간색 꼭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프로그래머가 이것도 빨간색인데 이것도 빨간색인데 그러면서 아무 빨간색이나 막 선택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프로그래머가 아닙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칼라 피커라는 기능이 있죠. 칼라 피커가 칼라 팔레트를 제공을 하고 테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테마를 만들고 테마 하에 하위 컬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항목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스 컨트롤을 통해서 공유를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config 디렉터리에 붙여넣는 것처럼 굉장히 쉽기 때문에 카피 페이스트 하시면 됩니다. 지오메트리 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디터의 지오메트리 툴 굉장히 강력합니다. 도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시를 보게 되면은요, 지오메트리 에딧 모드를 일단 여옵니다. 그리고 이걸 열게 되면은요, 옵션이 너무 많습니다. 엔진에 베이커를 사용을 해가지고 나노 메쉬의 버텍스 컬러에 대한 공용 맵을 베이킹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가 텍스트를 사용을 절약할 수 있는 충분한 토폴로지가 있기 때문에 나노나이트 관련 나나이트 관련 굉장히 유용한 작업입니다. 공률 맵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끼라든지 아니면 균열 이런 것에 대해서도 특수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베이커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도구가 스크립팅이 가능합니다. 스크립팅을 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터블 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가 처음 이 도구가 출시되었을 때 세 가지 얘기가 이야기했습니다. 드래그 툴, 포인트 셀렉션 툴이 있습니다. 포인트를 이렇게 쭉 내리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의 프로시저럴 메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복잡한 인터랙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름이 있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아주 파워풀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예를 통해서 에디터 스크립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에서는요, 바위가 나와 있는데요, UV가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바위가 UV가 없는 게 맞는데, 바위가 뭔가 좀 빠진 것 같으니까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에디터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오토 UV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sset Action Utility를 만든 다음 지원되는 클래스를 설정해서 이 유틸리티가 어떤 클래스에 사용되는지 필터링을 합니다. 여기에는 스태틱 메쉬겠죠. 그렇게 되면 잘못된 에셋에 대해서 잘못된 에셋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코딩을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토 UV와 관련되어 있는 에디터 펑션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펑션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토 UV 자체를 처리하기 위한 코드 스니펫이 있는데요. 지오메트리 스크립팅을 수행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선 다이나믹 메시 풀을 생성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메타 월드입니다. 메시를 배치를 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에디터에서 메시를 조작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쨌거나 지금은 에디터 쪽에 들어와 있고 하나의 메타 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이나믹 메시를 가지고 우리가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준비가 되었고요. 스태틱 메시 지오메트리를 새로운 프로시저럴 메시에다 카피를 합니다. 패치 빌더 UV2를 구동을 하고 이 함수에 대해서 옵션을 노출시킵니다. 에디터에서 이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프린트를 통해서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행 후에는 프로시저럴 메시 데이터를 우리가 시작한 스태틱 메시에 복사하고 그리고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시저럴 메시를 리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를 클리어 해줘야 되는 거죠. 옵션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커스텀 이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액션 콘텍스트에서 메뉴에서 보고 싶은 이름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에디터 유틸리티 에셋에서 생성합니다. 노출을 종료하려면 에디터에서 호출 콜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선택된 에셋에 대해 반복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스태틱 메시에 대해서 저희 펑션 함수가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자신만의 스크립트를 만들고 또 다른 고급 방법으로 에디터 태스크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동기로 실행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는 자체 토스트 팝업이 제공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노멀 에디터 유틸리티를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태스크를 시작을 합니다. 태스크를 위젯이나 유틸리티에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전 예에서 봤던 바와 마찬가지로 함수를 실행하는 대신에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을 돌리는 태스크를 실행을 합니다. 새 태스크를 생성하려면 새 에디터 유틸리티를 생성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클래스 에디터 유틸리티 태스크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begin execution을 우리 코드로 오버라이드 합니다. 토스트 팝업에 나타나는 텍스트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UB 함수를 실행을 합니다. 스태틱 메시 레퍼런스를 바로 입력이 되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태스크를 생성하면 스태틱 메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태스크를 끝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끝났을 때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HTTP 리퀘스트나 아니면은 유사한 다른 연산 작업이 높은 태스크도 여기서 다뤄야 되기 때문입니다. 태스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냥 컨스트럭트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태틱 메시를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이유가 expose on spawn 체크박스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컨스트럭트가 완료가 되면은 에디터 유틸리티 서브 시스템의 등록 및 실행이 필요합니다. 잘 되는 것 같고요. 에셋 어레이를 태스크에다가 넘겨주는 겁니다. 토스트 노티피케이션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시간이 지나면 바로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트랜잭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디터 액션을 사용을 하는 트랜잭션은 에디터 액션을 언리얼 히스토리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언두를 하게 될 경우 혹은 리버트를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멀티 유저 콜라보레이션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트랜잭션 설정은 굉장히 쉽습니다. 트랜잭션 시작 지점을 선언하고 그 이후 컨텍스트와 설명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변경 아이템에 대해서 이 트랜잭션 오브젝트 노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에디터에 마킹이 되고, 그리고 해당 트랜잭션에 대한 컨텍스트를 제공을 해줍니다. 액션이 종료되면 트랜잭션이 끝냈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컨텐츠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의 편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로 UI를 변경하고 여러분들의 워크로드를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언리얼의 툴을 통해서 정말로 큰 팀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할 때 언리얼 외부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 컨텐츠를 엔진으로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강력한 인포트 파이프라인이라고 한다면 표준을 강화할 수가 있고요. 반복적인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온보딩할 수 있고 또한 대량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파괴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요. 많은 분들이 에디터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상대적 가져오기 경로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가 있고 모든 소스들이 그 옆에 있는 폴더, 동일한 디렉토리 옆에 있는 폴더다라고 했을 때 임포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c/user/jack/document/mesh/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이게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경로라는 것은 상대적 경로를 복사해서 sh 하고서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동일한 소스가 셋업되어 있다면 또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면 다시 임포트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리얼에서는 여러 가지 포맷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슬라이드를 이전에 보신 적 있으셨을 겁니다. 언리얼의 임포트 파이프라인 관심이 있으셨다면 보셨겠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인터체인지라는 것이 새로운 굉장히 뜨거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인터체인지가 뭐가 다를까요? 파일 형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확장적으로 어떤 파일 포맷이든지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웃 오브 더 박스로 모든 포맷을 다 다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아키텍처를 봤을 때 코드를 대량으로 그 포맷에 상관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기식입니다. 퍼포먼스가 굉장히 향상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큰 씬을 여러분들이 임포팅을 할 때 여러 가지 에셋이 있겠죠. 그러면 하드웨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터체인지는 완벽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를 통해서 스튜디오의 파이프라인을 그 위에다가 빌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을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런타임에 작동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이 에셋들을 런타임에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패키지 프로젝트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인터체인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FBX 임포트와 비슷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보시면 몇 가지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이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해 보이죠? 그러면 왜 이걸 신경 써야 될까요? 커스터마이제이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터체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론적인 부분을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체인지의 핵심적인 용어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굉장히 여러 번 파이프라인이라는 단어를 한 5분 동안 사용을 할 겁니다. 파이프라인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파이프라인이 시작되는 것은 항상 트랜슬레이터입니다. 이것이 어떤 파일 포맷이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GLTF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터체인지 포맷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 포맷은 노드에 담기게 되고요. 노드는 뭐 텍스처부터 시작해서 머터리얼, 애트리뷰트나 메쉬까지 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찾는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노드가 적절한 파이프라인 스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본 셋업을 보시게 되면 임포팅이 되는 타입에 따라서 세팅이 됩니다. 에셋도 있고 씬도 있고 머터리얼, 텍스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액션을 취할 때 벌크로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파이프라인 스택은 파이프라인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뭔가 노드 없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목할 부분은 파이프라인이 다른 파이프라인을 그 안에 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에셋 파이프라인 안에 보시게 되면 파이프라인의 메쉬와 텍스처 메쉬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셋을 구성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이 파이프라인들이 아마 임포트를 해서 팩토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팩토리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실질적으로 USS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팩토리가 실질적으로 이 노드들만큼이나 또 노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파이프라인이 끝났을 때 실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파이프라인은 또한 팩토리 노드의 컨피그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셋이 생성되기 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저희 메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멋진 것들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파이프라인 스택이 어떤 모습인지 임포트 될 때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셋도 있고요. 뭐 제가 뭘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각각의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파이프라인 스택 안에 있는 각각의 파이프라인들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파이프라인에 보시면 자체적인 유저가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는 프롬프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굉장히 많이 가능한 것이죠. 이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장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보딩을 할 때 좀 과도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고도화된 사용자들은 매일 사용하는 기능들 때문입니다. 이 모든 옵션들이 FBX에 보시면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안에서는 저희가 팀을 위해서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이프라인 스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요. 타입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폴리지인지 캐릭터인지 뭐 랜스케이프인지 심지어는 유저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관련이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4의 새로운 기능을 보시게 되면 또 다른 가시성에 대한 룰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임포트에 대한 룰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저가 좀 더 고급 설정을 해야 된다라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기본 뷰가 나와 있습니다. 머터리얼 임포트를 할 때 페런트 머터리얼 인스턴스만 변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주 간단한 임포트입니다. 만약에 인터체인지 프로젝트 세팅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이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스택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이 모두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확장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폴리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또 히어로 캐릭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제공된 것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도 깊게 들어가 보면 각각의 파이프라인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에셋의 경우에 저희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폴트 에셋 파이프라인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팩토리 노드를 설정하고 USS를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파이프라인 스택에 대해서 트랜슬레이터별로 파이프라인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정 트랜슬레이터 GLTF를 보게 되면 임포트를 하게 되고 이 에셋 타입별로 파이프라인의 스택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GLTF의 경우에 저희가 다른 디폴트 에셋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합니다. GLTF1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팩토리 노드가 생성이 되는데요. 디폴트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여러 임포트 파이프라인을 여러분들이 임포트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성하는가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스택은 임포트할 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맞춤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의 파이프라인을 C++ 또는 파이썬이나 또는 블루프린트를 통해서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파이프라인 스택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스택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코드를 통해서 sRGB를 텍스처에 적용하는 것, 베이스 컬러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bool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크를 할 것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asset 이름을 체크를 하고요. 베이스 컬러라는 이름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sRGB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 파이프라인을 모든 파이프라인 스택에 추가를 합니다. 텍스처를 처리하는 것들에 추가를 하는 것이죠. 텍스처를 대부분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터체인지에서는 여러 가지 훅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노드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asset import 프로세스 없이도 가능한 것이죠. 이 부분은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포스트 팩토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u asset이 생성되고 나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포스트 임포트 스크립트를 u asset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체인지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유저가 expose bool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그 값이 true자라고 하면 srgb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uasset을 생성하고 레퍼런스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경음악이 들리네요. 굉장히 그루비한 음악이네요. 유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저희가 컨텍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오메트리 스크립팅 이전에 보여드렸죠. 이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UV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UV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쉬를 사용할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동일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요. 부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호를 통해서 UV 펑션을 또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단계를 추가한 것입니다. 제가 이 데이터 스미스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좋아하는 부분은 비주얼 데이터 프랩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미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임포트의 레시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 체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포트할 때 에셋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머터리얼 인스턴스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지오메트리도 단순화할 수 있고 UV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격 스튜디오에서 클라우드 폴더에 파일을 저장을 하고 비주얼 데이터 프랩을 통해서 소스 컨트롤을 함으로써 저희가 속도를 높일 수가 있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자동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5.4 버전이 있는데요.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임포트 옵션으로 데이터 스미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데이터 프랩을 통해서 동일한 포맷, GLTF와 같은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원칙을 보시게 되면 일단 레시피를 선택을 할 때 선택 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노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한 셀렉션 트랜스폼 노드가 있습니다. 현재 선택된 것들에 대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지오메트리를 다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OD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포스트 팩토리 임포트 파이프라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강력하고 고급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서 노드 데이터 그 자체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GLTF 파이프라인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걸 하는지, 그래서 좀 더 적합한 머터리얼을 GLTF에 적용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이고요. 이것을 캐릭터 머터리얼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인터체인지에서 자동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CNS의 GLTF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리임포트 메뉴가 나와 있고요. 이 파이프라인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asset을 한 번에 다시 임포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또 주목할 부분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임포트할 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3개의 파이프라인 스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sset 파이프라인이고요. 그 다음은 씬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액터를 위치시키고 트랜스폼을 하고 또한 하이어키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GLTF 씬 asset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파이프라인에 제가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그 주요 역할은 asset 파이프라인이 했던 작업들을 활용을 해서 더 많은 GLTF의 플레이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재사용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모듈화된 구조를 사용한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래서 머티리얼 스왑을 하게 됩니다. UDeveloper 세팅 클래스에 있던 것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이유는요. 저희가 노드를 조작을 하게 되는데 머티리얼 인스턴스가 생성되기 전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페런트 머티리얼을 사용하게 되고요. 특정 GLTF에 한정됩니다. 이건 어떤 스튜디오든 다 유용할 겁니다. 프로젝트를 하실 때 보면 머티리얼 페런트들이 있죠. 그러면 플로우 차트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스킵해 가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LTF 트랜슬레이터가 있고요. 신스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를 생성을 합니다. GLTF에 대한 노드이죠. 그리고 이것은 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SF 파이프라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팩토리 노드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USS를 생성을 하는데 정말 똑똑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머티리얼 인스턴스 팩토리 노드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런트 정보를 변경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USS이 생성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GLTF 파이프라인은 두 부분의 파이프라인만 에디팅을 하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일반적입니다. 해석을 하기 위해서 트랜슬레이터 부분이 있고요. 또한 GLTF 파이프라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SF 파이프라인을 세부적인 사항들을 변경하기 위해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블루프린트이고요. 동일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여서 포스트 팩토리 형태로 이번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팩토리 노드가 활성화되기 전에 노드를 실행을 합니다. 팩토리 노드로 가보게 되면 머티리얼에 대한 인스턴스가 있고요. 고유한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내부로 접근하기 위해서 내부 펑션에 대해서 액세스에 커스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스텀 페런트 펑션을 통해서 팩토리 노드를 변경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보시면 글로벌 베리어블에 대한 파라미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뭘 설정하든지 간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못생긴 홀로그램 카메라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예제이지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스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머티리얼 인스턴스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에셋 타입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머를 임포트할 수가 있습니다. 아머를 임포트하게 되면 데이터 에셋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게임 안에 들어가는 무기에 대한 갑옷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폴리지 에셋이 있다라면 이것도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지오메트리 모디피케이션을 한다, 파이프라인 안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PCG의 레벨 인스턴스가 또한 병렬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제는 메타데이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메타데이터가 동일한 것이 아니고요. SL 레지스트리와 메타데이터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좀 혼동이 되는데요. 데이터 소스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에셋 그리고 메타데이터는 USS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변수입니다. 그래서 에디터에서 또는 DCC에서 임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3DX Max 또는 마야에서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언리얼 안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 메타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비주얼 데이터 프랩과 인터랙션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메타데이터를 에셋에서 가져오기 위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팅을 할 때 fname을 그리고 페일로드를 설정을 합니다. 메타데이터를 임포트에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사용해서 칸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죠. 포스트 팩토리 인터체인지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 메타데이터를 설정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일단 임포트가 되면 Show Asset 메타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Asset 액션 메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버깅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인터체인지는 런타임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BP 에디터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래퍼 펑션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CPP를 통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에디터에 이미 솔루션이 들어가 있고요. 5.5 버전부터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SL 레지스트리는 SL 메타데이터와는 다릅니다. USset과 함께 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SSL을 로딩할 필요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SS이 저장되고 비동기화로 에디터가 로딩되었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게 되면 메타데이터를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해야 될 부분은 컨텐트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SL 레지스트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프로퍼티에서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 예시를 보시면 모든 에셋을 다 로딩하고 읽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SL 레지스트리를 보시면 아직까지 여기에 들어있지 않지만 저희가 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에디터에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복제할 수가 있을까요? 프로젝트 세팅으로 가셔서 SM 매니저로 들어가시면 스크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L 레지스트리가 나와 있습니다. 태그를 여기에 추가를 하게 되면 어떤 fname이 들어있던지 간에 SL 레지스트리로 카피가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SL 레지스트리에 카피가 되고 이제는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예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인데요. 바로 밸리데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체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밸리데이션에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에디터에 밸리데이션용 툴이 있습니다. SF 밸리데이션 툴이죠. SF 밸리데이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고요. 블루프린트나 C++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라인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간단한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Editor Utility에서 제가 세 가지 펑션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에셋을 밸리데이션 할 건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valid라는 건 괜찮다는 것이고요. not valid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저희가 스킵한 것도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을 하고요. 에셋 경고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덤프 정보가 로그에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에셋 패스 그리고 에셋 fail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행되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렇다면 인터체인지 밸리데이션은 어떨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걸 인터체인지에서도 밸리데이션을 실행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쉽게요. 그래서 반복된 로직을 사용합니다. 제가 인터체인지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임포트를 할 때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자는 뭔가 잘못되었을 때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인터체인지에서는 밸리데이션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을 임포트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규칙에 비교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 에셋의 밸리데이션 툴의 멋진 점이라고 한다면 에셋 레퍼런스 제한 플러그인입니다. 이걸 통해서 개인 피처의 플러그인과 마찬가지로 모듈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루션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듈화되는 것은 정말 멋집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건데 많이 잘못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도 필요하죠. SL 레지스트리 플러그인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 정도로 충분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외부의 것들을 레퍼런스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밸리데이션에서 지금 에러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제가 많은 걸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들 잘 이해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질문을 받을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